지금 미국에서 역사상 최악의 부채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불과 얼마 전에 미국의 총 부채가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2달 남짓 만에 1조 달러나 빚이 불어난 건데요. 이런 속도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빼면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너무나도 커가지고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나라 빚이 38조 달러라는 거는 미국 국민 한 사람당 11만 달러씩 빚을 진 꼴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는 수치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별의별 대책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미국 정부 곳간이 비어있다 보니까 돈줄을 죄자라는 이런 교과서적인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차라리 빚을 녹여버리자라는 묘책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빚을 녹인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리플 XRP 같은 가상자산 이야기도 꺼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부채 문제에 뜬금없이 리플 XRP가 언급되는 이유, 뭔가 더 깊은 층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정부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줄이면 되지 않겠냐, 혹은 부자들 증세에서 그거 메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언뜻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또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 미국 연방정부 재정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요, 이 문제의 뿌리 자체가 상당히 깊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겉으로 드러난 숫자들 뒤에 과연 어떤 배경과 속뜻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암호자산 리플 XRP까지도 거론이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려볼 예정이고, 얕은 해법이 아니라 근본 원인과 역사, 이 구조적인 맥락에서 짚어봤을 때 이 거대한 부채를 둘러싼 퍼즐의 전모가 서서히 보이실 겁니다. 이 분명히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 볼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부채를 녹인다라는 발상의 이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국의 회계연도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 연방정부 예산은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돼서 다음해 9월 30일에 끝이 납니다. 즉 2025년 회계연도라고 하면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를 가리키죠. 바로 이 2025년 회계연도 전체 성적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 적자 규모를 따져보면은 수입이 5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지출이 7조 달러였습니다. 한 해 동안 번 돈이 5조 달러 남짓인데, 반면에 쓴 돈은 7조 달러, 약 2조 달러가량이 적자로서 마감을 한 겁니다. 이 작년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로서 조금 넘었으니까요. 적자폭이 간신히 410억 달러 정도 줄긴 했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국가 부채는 누적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세금은 최대로 걷고 있는데 빚더미는 커져만 가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걷어들이는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길래 저 정도가 모자랄까요? 2025년 총 세수 5조 2천억 달러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요, 가장 큰 비중은 역시 개인소득세랑 급여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 기반의 세금들이죠. 그 다음으로 큰 축이 바로 법인세랑 관세 수입인데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버는 이득에 매기는 세금이고, 또 관세는 수입품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2025년 이 법인세 수입은 환급 등을 전부 다 조정한 수치로서 4,52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관세 수입이 크게 늘어났는데 2025년에는 관세로만 약 1,950억 달러를 걷어들여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1,180억 달러 정도가 더 거친 건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수입 관세들 덕분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부족한 살림에 그나마 숨통이 좀 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의 법인세는 큰 폭으로 줄었어요. 미국 의회에서 올해 기업 설비 투자 비용을 전액 탕감해주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이 법인세 수입이 790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이 땜질로 버티는 형국이죠. 총 수입이야 어찌어찌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지만요, 이 지출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볼까요? 정부 씀씀이 중에 가장 큰 덩어리는 단연 사회보장연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령연금 같은 건데요. 2025년 한 해 사회보장연금 지출만 1조 6,4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전체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 큰 덩치는 보건복지부 예산인데요. 이 총 1조 8,840억 달러가 쓰였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예산 안에는 대표적으로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가 있어요. 이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고요.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제도인데 2025년에 메디케어에 약 1조 달러 정도, 메디케이드에는 6,680억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2025년 국방 분야 지출이 8,68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올해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국채 이자 비용인데요. 2025년에 정부가 낸 이자만 1조 2,160억 달러가 됐고, 들으신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자 갚는 돈만 1조 달러가 넘어요. 심지어 올해는 이자 비용이 국방부 예산을 앞질렀습니다. 이 미군을 굴리는 돈보다 빚 이자가 더 많이 나갔다는 뜻인 거고, 정부가 번 돈이 5조 2천억 달러라고 했는데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벌어들인 세금 중에 23% 정도가 이자로 나간 셈입니다.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의 4분의 1 정도 가까이가 과거에 진 빚의 이자로 증발을 해버렸다는 거. 이렇게 이자 비중이 커지면요, 정작 필요한 다른 곳에 쓸 돈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나라 살림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빚의 허리가 휘는 상황, 이제 실감이 좀 되시나요? 그리고 이쯤 되면 당장 어디를 줄여야 되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께서 자연스레 생각하시는 게 가장 규모가 큰 데서 줄여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일 거예요. 이 미국 예산 중에 제일 큰 게 앞서 말씀드린 사회보장연금과 의료입니다. 그렇다면 연금 좀 깎고 이 의료복지비만 줄이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 사회보장 수급자만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정확히는 약 7,29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민이 매달 이 연금의 생활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중에 상당수는 이 연금이 생활비의 전부인 은퇴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을 조금이라도 깎아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백만 명에 달하는 노인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파장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의료비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랑 달라가지고 정부의 보조가 없이는 치료를 아예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메디케이드 같은 것들로 4천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간신히 병원 문턱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까지도 손댄다? 국가 재정에는 큰 변화도 못 주면서 수천만 취약계층의 삶이 바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겁니다. 칼댈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자 비용을 없애버리면 어떠냐라는 엉뚱한 생각도 가능하겠죠. 갚을 돈은 많은데 이자 내지 말고 버티면 되지 않냐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가 보도를 뜻합니다. 정부가 이자 지급을 멈춘다? 그럼 미국 국채는 부도가 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달러 가치 폭락은 불보듯이 뻔하고요. 기축통화 지위도 위험해질 겁니다. 미국이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될 지뢰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어떻게든 계속 갚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 이 요즘에 워싱턴 정책 담당자들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자를 안 낼 수가 없다면은 새로 빚을 내는 비용이라도 줄여보자. 한마디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경제 환경을 유도하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연준 측에서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은 이유겠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니까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금리 내려서 지금 연방 기준금리 목표 범위가 3.75에서 4% 수준이 됐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5%를 넘었던 금리가 슬슬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금리를 내렸다고 정부 이자 지출이 곧바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높은 금리로 발행했던 국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빚들을 전부 낮은 금리 새 빚으로 갈아타려면 몇 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려도 당장 내년 이자 비용이 반토막 난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 다만 여기서 추세를 돌려가지고 서서히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런 효과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재정을 아끼려면 지출을 직접 줄이거나 이자율을 낮춰서 간접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정치 사회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슬그머니 실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게 정권 좀 바뀌면 나아질까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어느 정권이든 부채 증가세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집권만 했다면 결국에 빚은 늘어왔어요. 세수보다 지출이 항상 많았다는 뜻이겠죠. 특히나 최근에 몇 년간은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대규모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빚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 좌와 우를 막론하고 부채 문제만큼은 다들 뾰족한 답을 못 냈다라는 거. 이게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데이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재정 상황은 누구 한 사람, 한 정당 바뀐다고 단숨에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들으면 답답한 만 남으실 거예요. 이 줄일 곳도 없고 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결국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워싱턴의 일부 인사들이 꺼내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드렸던 빚을 녹여버리자라는 발상이죠. 말이 참 재밌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현재 연준의 물가 목표 2%를 3%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아이디어예요. 얼핏 들으면 정부가 물가를 3%까지 올린다?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공식적으로 숫자만 바꾸면 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경제가 식을 때 연준이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돈을 풀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미국 연준 목표는 물가 상승률 2% 유지인데요. 이걸 3%로 높이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일 때 예전에는 물가 자극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하라거나 양적 완화를 주저했었다면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통화 완화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돈 푸는 문턱을 낮추겠다라는 전략이겠죠. 이렇게 하면 경기 부양을 더 빨리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명목 GDP, 그러니까 달러로서 계산한 경제 규모가 더 빨리 커질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경제가 커지면 같은 38조 달러 빚이라도 덜 무겁게 느껴지겠죠. 일종의 풍선 불어가지고 실을 느슨하게 만드는 효과랄까요. 이 정통 경제 이론으로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대 채무자니까 물가가 더 오르면은 빚 갚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셈이겠죠. 대담한 전략이 현실적으로 추진될 분기점이 언제냐? 2026년 5월입니다. 왜 하필 이때냐면요. 그때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가 끝납니다. 파월 의장이 물러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의장을 지명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연준 이사진 7명 중에 과반수가 트럼프 임명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실제 이름을 몇 명 대보면요. 이미 자리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그리고 미셸 보우먼 이사, 그리고 최근에 임명된 스티븐 미란 이사 정도가 트럼프 측의 인사들입니다. 여기에 새로 오게 될 연준 의장까지도 합치면은 7명 중에 4명이 트럼프 사람이라는 거. 연준이라는 곳은 사람 구성에 따라 가지고 기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과 재무부가 손발을 맞출 여지가 커지는 거겠죠. 이 지금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직할이고, 미국 연준도 성향이 바뀌면은 정부랑 정책 공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물가 목표 상향 같은 이런 비전통적 시나리오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2%에서 3%냐고요? 사실 연준의 2% 물가 목표는요, 어느 법에 적힌 조문 정도가 아니라 지난 2012년에 벤 버냉키, 이 당시 연준 의장이 처음 공식 발표에서 시장에 인식시킨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법으로 박힌 건 아니고요. 미국 연준이 우리는 물가 2%를 중장기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거죠. 그 이후에 2%는 일종의 신성 불가침한 경제 원칙처럼 굳어졌었는데 언제까지나 그대로여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 시대가 변화하면 기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핵심인 거고, 2012년에는 2%가 했지만요. 지금은 경제 환경도 다르고 부채 수준도 천양지차니까 새로운 해법을 고려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물가 목표 3%가 높이면요. 여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물가가 지금보다 더 자주, 더 오래 높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충격은 매달 월세 내고 식료품 사고 주유하는 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타격이 갈 거예요. 당장 생활 물가가 더 올라가면요.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 이반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쓴맛을 어떻게 중화시킬 건가, 이게 하나의 세트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 관세 같은 통로로 정부에 들어온 돈을 재원으로 현금 지원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가게에다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관세 배당 정도로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관세를 매겨서 거둔 돈, 그거 국민들한테 돌려줄게요, 이런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공개 석상에서 이 아이디어를 여러 번 언급했어요. 심지어 금액까지도요. 국민 1인당 최소 $2,000씩 주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이 관세 수입 환급 아이디어는요, 구체적인 법안으로도 나왔는데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이 2025년에 아메리칸 워커 리베이트 액트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가구한테 관세로 거둔 돈을 돌려주자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미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지만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선거 앞두면 유권자한테 돈 준다는 걸 싫어할 정치인은 없겠습니다. 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년 11월 달에 있을 총선, 그러니까 대통령 중간 임기가 걸린 선거를 앞두고 국민 체감 경기를 떠받칠 비장의 무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퍼즐을 한번 맞춰볼까요? 인플레이션 3%랑 현금 지원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쓰는 전략입니다. 물가 목표를 높이면 평소보다 돈 가치가 빨리 떨어지니까 경제 전체의 명목 규모가 더 빨리 커지겠죠. 부채의 상대적인 무게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물가가 뛰면은 가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관세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한 현금을 즉각적으로 쥐어줍니다. 관세가 원래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죠. 해외 물건에 세금 붙이면은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요. 하지만 그 세금으로 거둔 돈을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물가 상승의 고통을 상쇄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관세 때문에 수입 가전제품 값이 올랐는데 이 정부가 그만큼 돌려주면은 소비자는 타격을 덜 받겠죠. 그 사이에 임금 같은 여러 가지 명목 소득과 세수는 빨리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 늘어나니까 빚 관리 쉬워지고 국민 입장에선 돈은 받았으니까 지갑을 다지 않고 계속 쓰겠죠.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받은 돈을 바로바로 쓸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런 층에 지원금을 주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라는 건 경제학 연구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즉 같은 예산을 써도 체감 경기 부양 효과가 훨씬 크게 나온다라는 거고, 종합해보면 간단합니다. 물가를 조금 더 올리는 대신에 정교한 현금 지원으로서 그 피해를 즉시 메워준다. 그러면 경제는 이름만 인플레이션이지 실제로는 사람들이 버틸 만한 수준에서 성장할 거고요. 정부 부채는 갈수록 녹아내린다.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폭발할 내용은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트럼프의 속내가 이거였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진 가정에 불과하지만요. 확정된 정책은 아니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연준의 장기 물가 목표는 여전히 2%입니다. 이걸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연준 의장과 이사들이 뜻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관세 배당금 같은 지원책도 아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한 단계죠. 하지만 많은 조각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년 6월이면요. 연준 이사진 구성이 새 판짜기를 할 거고, 물가 목표 상향 논의는 이미 학계랑 정책 현장에서 활발합니다. 우리 시대에 2%가 맞냐? 이런 도전적인 담론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라는 아이디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니까요. 이 내부에서 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들이 돌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선거 일정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움직일 유인은 충분하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치고는 절묘하게 들어맞는 퍼즐이에요. 그럼 리플 XRP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식 정책안이라기보다는 크립토 업계랑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시나리오인데요. 미국 정부랑 미국 연준의 이런 행보에 의외의 조력자로서 암호화폐 리플 XRP가 등장하는 상상력인데요. 이게 뜬금없어 보이지만 맥락이 존재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임기 때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었지만요. 놀랍게도 이번 임기 때는 21세기형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 암호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측에서는요, 미국의 낡은 결제망을 최첨단 크립토 기술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지니어스법이라는 이름의 법까지도 꺼냈어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만들지 않는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 달러를 제도권에 편입해서 결제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요, 이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지킬 것이라고, 미국은 절대 달러 가치를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 장담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이변에는 이런 계산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결제 시스템이 빨라질 거고 효율화되면은 전 세계가 여전히 달러랑 미 국채를 선호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 이 달러를 기축지 위에서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히 하겠다라는 포부겠죠. 그럼 이런 큰 그림에 리플 XRP가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라는 암호자산을 통해서 초고속 국제송금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이미 해외 여러 가지 은행들과 기업들과 손잡고 송금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죠. 최근에 몇 년 동안 리플은 각국 중앙은행들과도 손잡고 CBDC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면서 공을 들였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상에 당연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플레이어인 거고, 특히 리플 XRP는 기술적으로 빠르고 수수료가 낮아서 대규모 자금 이동에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암호화 기술로 결제망을 개편한다, 이런 목표를 추진하면요, 리플 같은 업체들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성장 모멘텀이 될 겁니다. 리플 투자자들이 트럼프 정책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 산업을 지켜세우는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의 XRP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정부가 혹시 XRP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부 XRP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파격적인 시나리오까지도 돌아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국가 부채를 녹이는 전략에 XRP가 동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연준이 물가 3%로 올리고 돈을 풀면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암호자산 가치도 오르지 않겠느냐. 특히 정부가 결제망에 활용하려는 XRP 같은 코인은 수요가 폭발할 거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미국 재무부가 직접 리플사의 XRP를 가져다가 빚을 갚는 데 쓸 수도 있다. 이런 설까지도 있습니다. 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실제로 XRP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런 에스크로 활용설을 이미 화제가 됐습니다. 리플사가 보유 중인 350억 개 정도의 XRP를 미국 정부가 확보해서요, XRP 가격을 의도적으로 띄운 뒤에 그 차익으로 부채를 청산한다는 거. 이런 파격적인 아이디어죠. 한 XRP 전문 연구자는요, 만약에 정부가 XRP 가격을 500달러까지 올리면은 34조 달러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모해 보이지만 뉴스맥스 같은 보수 언론 진행자가 TV에서 이 얘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정부가 1조 달러를 XRP에 쏟아부어가지고 가격 펌핑시킨 다음에 일부 팔아서 빚 갚고 가격 떨어지면 다시 또 펌핑하고 이렇게 반복하면 부채를 순차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요. 정말 황당무계한 전략이죠. 물론 이런 건 어디까지나 인터넷 밈에 가까운 상상력이겠습니다. XRP 350억 개를 전부 정부가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 기준으로 870억 달러 정도라서 38조 달러 빚에 비하면 3발의 피거든요. 이게 XRP 가격이 기적처럼 수백 배 오르지 않는 한 현실성은 낮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한번 비트코인 팔아서 부채를 갚아볼까 이렇게 농담 섞인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심장한 점은요. 그만큼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책이 난망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상까지도 나돈다라는 거. 정부 공식 정책이 아니더라도 시장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거대한 판에서 우리 XRP가 한몫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실 XRP 가격이 작년에 큰 소송 리스크를 떨쳐내고요. 또 안정된 이후에 이제는 실제 사용처 확대가 가격의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미국 같은 초대형 경제 주체가 XRP를 금융 인프라 어딘가에 채택을 한다면은 그 파괴 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날 겁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장밋빛 희망사항에 가깝겠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혁신 의지랑 부채 해법 논의 속에서 XRP가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과연 어떤 파장이 있을지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하셔야 될까요? 먼저 금융시장 전반으로 보자면은 물가 목표 상향은 통화 완화 조기 전환으로 해석될 테니까요. 이 유동성의 물꼬가 다시 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쪽으로 간다? 그동안 꽁꽁 얼어있었던 투자 심리가 당연히 살아나겠죠. 실제로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후에 주식시장도 반등했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자산도 한때 급등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돈이 점점 풀리면서 위험자산의 웃돌이가 도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플 XRP 같은 크립토 자산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XRP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추측들까지도 겹쳐 있어서 어떤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공산이 커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 초에 연준 새 수뇌부가 물가 3%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뉴스라도 뜨는 순간은 아마도 XRP 커뮤니티에서 드디어 올 것이 오나 이러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라면 이런 정책 신호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베팅하기엔 불확실성도 크겠죠. 정부랑 연준이 진짜로 이런 모험을 할지 해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잘 되면 적당한 인플레이션과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겁니다. 그럴 땐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그렇고 당연히 암호자산에도 순풍이 붑니다. XRP도 실제 사용 확대 기대 속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정책 신뢰가 흔들려서 시장 기대가 엇나가는 순간 상황은 급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올리려다가 통제가 안 되면요. 또 국제금리가 급등할 거고 그동안 좋았던 자산시장도 역풍을 맞겠죠.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면은 국제 투자자들이 달러나 미국 채권을 회피할 위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시장 금리가 튀어오르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인플레 목표 상향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이 큰 흐름을 잘 읽고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진짜로 이런 방향이 굳어진다면 현금 가치가 빨리 줄어드는 시대가 오는 거니까요. 미리미리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시기 좋겠죠. 금이라거나 생산자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도 역시 일종의 대안 자산으로서 주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XRP처럼 개별 코인은 정책 수의 기대감과 동시에 변동성 리스크도 크니까요. 냉정한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장은 결국에 스토리를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만큼 그 말이 실감되는 때도 드물지 싶습니다. 이 미국 부채라는 거대한 걱정거리 앞에서 물가 3%랑 리플 XRP까지 엮인 스토리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 사이에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겠죠. 신호를 제대로 읽고 행동한 사람과 우왕좌왕한 사람의 결과는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갈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변수들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림을 종합해보면요. 2025년 말인 지금 우리는 어떤 분기점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의 통화 재정 정책 패러다임이 미묘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연준 일정이 바뀌고 실제로 2% 물가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은 이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정책의 정교함에 달렸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된 인플레이션
상승은 부채를 녹이는 마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요. 자칫 통제를 잃어버리면 불구덩이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초반에는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 경기 부양을 더 빨리 해준다는 거는 일단 위험자산 입장에서 호재니까요. 정부도 분명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고 이 카드를 고려할 겁니다. 그리고 이 관세 배당금이든 뭐든지 간에 재정 지원책을 병행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주력을 하겠죠. 이렇게 시작은 장밋빛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연준이 수십 년 지켜온 2% 신화를 깨고 3% 시대를 선언하면요. 글로벌 경제지수도 요동칠 수가 있겠죠. 유럽이나 일본처럼 2%를 신봉해온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건입니다. 미국만 3%로 간다면 달러 가치의 방향성도 다시 점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부채 문제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완화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문제를 남길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이미 미국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크립토 기술로서 금융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리플 XRP처럼 기존 금융과 암호자산을 잇는 교량 역할에 대해서 자임해온 자산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오늘 말씀드린 XRP 활용설 같은 거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긴 하겠지만요. 적어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토의 테이블에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이 부채를 녹이는 해법의 하나로서 디지털 자산까지도 검토하는 세상이 온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이 거시경제랑 기술 변화를 함께 읽어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미국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부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상식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돈같이 떨어뜨려서 빚 부담 덜자 이런 기발한 발상이 나왔고요. 의외로도 현실 정치 속에서 구체화될 조짐까지도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3% 그리고 관세 지원을 활용한 현금 지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구상은 분명히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 매력적인 유혹이겠죠. 여기에 기술의 변화, 암호화폐의 등장이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상상력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리플 XRP가 미국 부채 해결의 퍼즐 조각이 될지 아직 단언하긴 이르겠지만 생각의 판을 넓혀보면 지금 벌어지는 움직임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경제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이 부채가 서서히 녹아내릴까요? 아니면 더 큰 불씨를 남길까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역사의 방향을 가릴 수 있는 선택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선택의 향방을 우리도 함께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대담한 퍼즐이 현실이 될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은 결국에 자기 루틴을 갖고 그 루틴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면은 언젠가 이걸 버티고 이겨내야 될 거라면은 결국에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걸 생활처럼 굳히는 건데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지나고 나서 하는 후회입니다. 그때 팔 걸, 그때 조금이라도 수익 챙겼으면 그때 계좌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런 후회가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계획은 누구나 세우지만 실행은 거의 아무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이 지금처럼 애매하고 상승인지 하락인지 애매하게 움직일 때 다들 이런 계획들 세우시죠. 조금만 오르면 다 팔아야지. 이 정도 수익 나오면 무조건 정리해야지. 이번에 진짜 원칙 지켜야지. 하지만 이걸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10분 중에 한 분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왜냐면 계획은 머리로 하는 거고 실행은 감정이 허락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흔들리면 원칙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원칙 매매가 어렵다라는 거고 말은 쉽죠. 하지만 행동은 그게 진짜 싸움입니다. 그래도 저는 진심으로 응원 드려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습관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시장의 파동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결국에 살아남는 건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XRP 커뮤니티에서 3,150원 매수해서 단기간에 3,650원 익절 전략을 도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3,150원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본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 과거의 스윙 저점과 매물대가 겹친 수요가 완벽한 구간이었었고 그리고 단기랑 중기 이동평균선이 평탄화되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RSI랑 MACD 지표가 동시에 바닥 신호를 내면서 모멘텀 회복을 예고됐던 구간이었죠. 즉 하락의 끝이 아니라 리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50원 익절 구간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캔들은 윗꼬리가 길어졌고 거래량은 피크치 이후에 감소세를 보였고 RSI가 과열권 둔화되면서 MACD 지표는 고점을 낮추면서 모멘텀 약화를 선행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언제나 이익 확정의 신호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은 그 자리에서 매도 신호 드리면서 실제로 시장은 그 이후에 조정 하락세를 맞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보여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대응은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매번 그 구조를 데이터로 검증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흐름들처럼 우리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실전 타점과 매수 매도 전략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절대로 혼자 보지 마세요. 이 전문가의 구조적인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보시려면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사 채널은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은 투자의 언어로서 데이터로서 증명하는 실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 신사 채널이었습니다.